안녕하십니까. 제3회 현대약품 국제 펩타이드 화장품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과 연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본 심포지엄의 사회를 맡은 AMP 주식회사의 강상문입니다. 본 심포지엄은 정부의 코비드19 생활방역 세부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심포지엄은 현대약품 AMP 공동주관, 약업신문, 화장품신문, 랩쿨 후원으로 개최된 국내 최초의 펩타이드 화장품 심포지엄이며 올해 3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본 심포지엄을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주관기관 AMP 주식회사의 차상주 대표님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을 맡아주실 세 분의 연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원대학교 남계원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광주여자대학교 노은미리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IQ여 주식회사 장진동 연구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본 심포지엄을 이끌어 주실 좌장으로 대전대학교 박정 교수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귀빈분들의 축하 말씀 듣겠습니다. AMP 주식회사의 차상주 대표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심포지엄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본 심포지엄의 공동 주관사인 AMP 주식회사 대표이사 차상주입니다. 21년 첫 심포지엄을 개최했을 때의 그 설레임이 아직도 선한데 본 심포지엄이 코로나라는 역경을 딛고 벌써 3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본 심포지엄의 개최를 통해 한국 향정업계의 기술 발전에 조금이나마 일조했다는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세 분의 연자분들은 모두 오랫동안 본인의 전공 분야에서 연구를 하신 분들이며 향후 탁월한 연구 성과를 통해 한국의 향장계와 펩타이드 소재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실 분들입니다. 본 강연에서 연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지식을 통해 화장품과 펩타이드, 피부 장벽이라는 어려운 주제에 대해 쉬우면서도 깊이 있는 강연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대한민국 향정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심포지엄이 작금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단서라도 되길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본 심포지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향후 4회, 5회 심포지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대학교 생명과학과 박정 교수입니다. 오늘 제3회 국제 펩타이드 화장품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리며 직접 심포지엄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심포지엄은 국내의 코스메시티컬 펩타이드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연구 개발과 산업계 동향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국내 유일의 국제 펩타이드 화장품 전문 심포지엄입니다. 오늘 펩타이드와 피부 장벽이라는 주제로 산학연 전문 연사님들의 발표는 펩타이드 화장품 소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어떤 비전을 공유해 주실지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2023년 올 한 해는 어떠한 경제 지표를 보아도 결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곧 다가올 엔데믹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화장품 펩타이드라는 큰 배를 타고 멀리 함께 갔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뜻깊은 심포지엄을 준비해 주신 현대약품과 AMP 주식회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인사 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자이신 남계원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계원 교수님은 현재 서원대학교 바이오 코스메틱 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또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에서 인체효능 연구팀, 선행기술개발팀 팀장을 역임하시고 대한화장품학회, 또 한국피부장벽학회 등 화장품 학회 임원, 그리고 대한화장품협회 성분명 표준화위원회 위원을 역임 중이십니다. 남계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실 주제는 케라틴 펩타이드의 바이오 코스메틱 적용 연구입니다. 교수님을 모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원대학교의 남계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건 케라틴 펩타이드의 바이오 코스메틱 적용 연구인데요. 앞에 보시면 AW 바이오라고 있죠. 제가 이제 서원대학교 오고 나서 교수 창업을 한 회사 명칭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라는 건 아시다시피 그냥 바이오고요. AW는 제가 석사 때 개발했던 균주의 맨 마지막 스트레인의 스페시스가 AW이기 때문에 AW라고 좀 지은 거고요. 그렇고 좀 보시면 케라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케라틴은 피부, 그다음 머리카락, 그다음에 손톱, 발톱에 모두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화장품을 연구하려면 당연히 케라틴 연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케라틴이 정말 인솔루블하다는 거죠.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또 이거를 좀 분해할 수 있으면 각질방리라든지 얼마든지 피부에 좋게 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그 아래 진피층에 존재하는 콜라겐 연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연구가 있었고요. 그 케라틴은 여기 보시다시피 알파 케라틴, 베타 케라틴처럼 해갖고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더라도 머리카락, 그다음에 손톱, 발톱, 그리고 동물의 뼈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뿔이라든지 그다음에 닭털, 거위털 이렇게 다 케라틴이에요. 근데 케라틴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불에 태워보면 압니다. 태우면 머리카락 태우면 냄새 나죠. 그 냄새가 다 황냄새예요. 즉 케라틴은 다른 단백질하고 특이하게 설퍼, 즉 다이설파이드 본드로 리지드하게 돼 있었고 이 설파이드 본드를 깨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여지껏 이걸 깨기 위해서 했던 작업들은 다 산가수분해 효소였습니다. 산가수분해 효소를 하다 보니까 케라틴이 다 아미노산 단위로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미노산 단위로 떨어지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펩타이드에 대한 의미도 없고 그래갖고 제가 98년에 석사를 들어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독일 안트란키안 교수 랩에서 그 퍼비더박테리엄 페니보란스라고 하는 닥털 분해 요소를 개발한 미생물을 발견한 게 하나 논문으로 나옵니다. 그 논문으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때 제가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실험실에서 인도네시아의 그 MOU를 맺어갖고 인도네시아의 화산지대라든지 그다음에 자무라고 알려져 있는 식품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됐었어요. 그때 당시까지는 나고야 의정소도 없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샘플들도 갖고 올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런 고온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연기만 나고 있죠. 근데 여기가 pH가 거의 2에 가깝고요. 온도는 거의 100도씩 펄펄 끓습니다. 이런 데를 걔가 계속 다니면서 물 뜨고 막 해갖고 거의 저희 아버지가 1톤 트럭을 몰고 계셨는데 그 1톤 트럭으로 한 두 트럭분을 김포공항을 통해서 갖고 온 그때는 물론 나고야 의정서가 없고 검역도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때 갖고 온 거를 토대로 제가 이렇게 98년도 당시에 연구했던 것들을 에어로빅 컬처랑 그다음에 어네로빅 컬처를 두 가지를 잡아서 일단은 그때 닥터를 어디서 얻은 다음에 닥터를 분해하는 것들을 계속 스크리닝을 했습니다. 스크린을 하다 보니까 포비도박테리움 AW1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제가 연구할 수 있었으면은 이게 A 지역의 워터 샘플이거든요. 근데 두 군데서 닥터리 분해되는 게 나왔어요. A 지역의 워터 샘플이랑 G 지역의 워터 샘플이었는데 아무래도 A가 앞인 것 같아서 했는데 제 이름이 남계원입니다. GW 남이거든요. 그리고 GW1으로 했으면 지금까지 제가 잘 써먹고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어쨌든 이거를 고온에다가 그냥 무작정 때려 넣었더니 이 닥터리 그냥 넣은 겁니다. 이렇게 0시간 넣어두고 숨을 대셔 보니까 딱 정치 배양을 하거든요. 온도에서 정치 배양한 다음에 딱 이틀이 지난 다음에 딱 흔들면요 닥터리 싹 없어져요. 그냥 눈으로 싹 보이게끔. 그러니까 그만큼 스크리닝에서는 되게 편하죠. 다른 걸 검토 안 해도 되고요. 그래갖고 이런 걸 토대로 제가 이제 졸업한 다음에 처음으로 우리 저희 이제 연세대 랩에서 아카이브스 마이크로바이올로지라 해서 제가 퍼스토스라는 AW1 균주에 대한 것들을
그 논문을 냈습니다. 이 논문을 내갖고 유전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균주라고, 여지껏 이런 균주가 없어갖고 봤더니 퍼비도박테리엄 아이슬란디컴과 가장 호몰로지가 비슷해서 여기에 AW1이라는 스트레인을 하나 붙여서 이 균주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 균주는 독특하게 70도씨가 옵티멀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생물들을 못 키우는 조건인데 70도씨에 더군다나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애들이 가만히 있다가 하루가 지나고 나서 배가 고플 때 닥터를 먹기 시작해요. 케라틴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머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라드 타입이라고 해서 당이랑 있고 스포가 이렇게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단일로 존재하는데 이 균주는 특이하게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존재하는 독특한 균주입니다. 이 스페로이드를 갖고 있는. 그래서 얘는 보면은 여기 타임대로 재보면은 세포가 24시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48시간대 이제 스테이셔너리 페이지로 가게 되고 24시간 이후부터 케라틴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샘 사진으로 보면은 A, B, C, D, E, F로 보면은 균주가 이제 닥터에 붙어갖고 저렇게 분해되는 양상을 샘으로 촬영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거기서 이제 분리정제한, 제가 케라틴에이즈 분리정제가 제 석사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리정제한 거에 봤더니 90도씨까지 안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효소가 90도씨까지 안정적인 효소는 없죠, 실제로. 근데 이렇게 안정적인 효과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 후임이자 저랑 같이 연구했던 이제 그 박사 과정 선배님께서 이제 외국에 유학을 마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셨을 때 제 균주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갖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화학적인 특성을 잡고 있는데 이게 이제 BBRC에 나온 퍼비도박테리엄 아이슬란디컴에서 케라틴을 분해하는데 꼭 케라티네이즈라는 프로테이즈가 아닌 여기 카복시 펩티데이즈도 이게 존재하지 않겠냐라는 논문을 하나 발표하게 됩니다. 갖고 이 효소의 3차원적인 구조로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균일하게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 분해 효소들에 대한 생화학적 특성들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까는 앞서서 제가 발표했던 거는 케라틴에이즈에 대한 프로테이즈 효소고요. 이거는 카복시 펩티데이즈에 대한 이런 분리정제 효소 논문들을 내게 됩니다. 갖고 이런 데에 효소 분석을 하게 되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효소들이 과연 여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효소들에 있어서 이제 이니비터라고 하죠. 이 이니비터 효소들은 일반적으로 계면활성제 종류들을 여러 가지를 한번 치면서 그 존재하게 되는데 DTT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갖고 아미노애시드가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분해되는 양상이 커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걸 이제 연달아서 이제 플러스 원에다가 2017년에 같이 연구했던 논문이 나는데 이게 당연히 그냥 산가수분해, 지금 여러분들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데서 케라틴 또는 페더밀이라고 쳐보면은 다 산가수분해한 것들이 엄청나게 싸게 팔아요. 근데 왜 그걸 팔까요? 그걸 파는 게 뭐냐면 시스테인이나 또는 메티오닌 같은 설퍼를 함유하고 있는 아미노산들은 희귀 아미노산입니다. 실제로 별로 없어요. 갖고 이런 것들은 필수 아미노산이지만은 어디서 구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라내서 동물의 먹이로 많이 사용합니다. 갖고 다시 소위 어물이라든지 그런 데다 아미노산 공급을 해갖고 영양분들을 공급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아미노산일 뿐이고 일반적으로 프로테이즈 중에서 굉장히 강하다고 알려진 프로테이즈 K라든지 또는 여기서 보면은 트립신, 위산이죠. 우리가 몸 안에 있는 위산이라든지 그리고 AWC는 제 균주입니다. 이 균주가 그 프로테인 서열 중에서 어디 부분을 잘라내는지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보면은 이 펩타이드 서열을 알게 되면 이 서열로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계속 배양할 게 아니라 합성도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 연구를 시작한 거죠. 또한 2018년에는 이것도 보건복지부 과제로 이제 같이 연구를 해갖고 나왔던 건데 항노화 제품을 이 펩타이드를 제일 먼저 적용한 거는 일단 고부가 가치고 돈이 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능성 화장품 소재의 대표적인 항노화 소재를 타겟으로 잡았고 이 활성을 저해하는 것들을 잡아서 나타낸 논문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은 한번 잡아갖고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한번 low LMW라고 해서 low molecular weight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화장품을 도포할 때 그 액티브 성분들이 밑으로 들어가고 진피층까지 들어가려면은 일단 로우 몰레큘러였고 500달톤의 법칙이라는 옛날부터 알려져 있는 피부를 흡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분자량을 설정하기 위해서 저분자량 케라틴 펩타이드를 개발하게 된 거죠. 갖고 이 저분자량을 갖고 항노화 테스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항노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저분자를 통해서 잡아냈고 폴라 극성을 잡아낸 이유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발효 여기도 발효를 하고 있겠지만은 발효를 하고 나면은 가장 화장품 원료로 쓰기 힘든 딱 한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발효치죠. 그죠? 이 발효치를 없애기 위해서 각종 뭐 카본을 친다거나 또는 다른 거를 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액티브가 붙을 수가 있어요. 액티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아미노산 단위이기 때문에 폴라와 넌폴라를 구분해서 한번 잡아보자 해갖고 폴라 부분만 끄집어내서 한번 잡아갖고 이런 프로파일들을 만들어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UV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항노화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UV에 의한 광노화로 일어난 이런 MMP를 얼마나 저해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많이 연구하게 되는데 그 저해 효과를 확인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보시면은 대표적인 이제 논문에서만 나오고 특허로는 딴 걸로 잡았죠. 이거는 그냥 브로드한 거고요. 여기에 대한 펩타이드 서열들을 일부 발췌한 것들을 논문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UVB에서 MMP 발현 경로를 좀 확인을 해갖고 얘네들이 이런 경로를 토대로 항노화의 저 극성 저분자량 케라틴 펩타이드들이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걸 토대로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본적인 연구는 이제 연세대랑 같이 공동 연구랑 제 선배님이랑 같이 공동 연구를 한 거고 저는 아무래도 화장품 쪽에 임상만 아까 박정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면은 인체 효능 평가 연구팀장으로서 이제 임상으로서 얼마나 효과가 좋을지를 먼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케라틴 펩타이드만 갖고 즉 발효한 로 머티리얼만 갖고 이거를 저는 일단은 모발에 먼저 쓸 수 있게끔 두피 케어 가능성을 봤습니다. 앞서는 항노화를 봤지만은 그냥 러프하게는 모발 두피고 모발 두피를 적용한 이유는 화장품에서 일단 양을 많이 씁니다. 샴푸나 린스는. 양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일단 원료를 단가들을 아무리 낮아더라도 그러니까 조금만 쓰더라도 더 많이 쓰게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발 두피 케어의 적용 가능성을 화장품 학계에서 한번 봤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헤어 에센스와 그 다음에 샴푸 이거 두 가지를 만들어 갖고 모발 관련 일단 설문 조사를 했더니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케라틴에이지를 생산한 케라틴에이지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서 또는 구매해서 쓸 수는 없을 겁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케라틴에이지가 프로테이즈 K라든지 아무리 좋은 거를 하더라도 잘 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지까지 지금 최근에 작년에 무슨 리뷰 논문이 나왔었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케라틴에이지 중에서 가장 분해가 확실하고 눈에 보일 정도로 잘 되는 거는 이균주밖에 없다라는 게 논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갖고 근데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존재하는데 이게 일본에서 판매하는 F5라는 화장품 거기서는 걔네가 일본에서 머리카락을 분해하는 미생물들을 발견했대요. 머리카락을 분해하는 미생물을 갖고 지금 특허로도 잡지도 않고 안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케라틴을 잘라낸 펩타이드, 아미노산이 아닌 그것들을 머리카락에 붙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지 효과가 나와요. 제일 먼저.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아마 어떤 실크 테라피라는 아마 헤어 에센스를 아실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 바르자마자 나타나죠. 그거 알고 보면 실크 프로테인 는 거거든요. 그 하이드롤라이트예요. 근데 케라틴을 하이드롤레이션을 해갖고 한번 바르면은 진짜 실제로 인지 효과가 나와서 설문 평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자체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샴푸라든지 에센스에 있어서 수분량의 증가 같은 것들도 두피 수분량 개선 효과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두피의 피부 장벽 기능, 우리가 피부 장벽 기능에 가면 TWL, 사실 피부 장벽이라는 개념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항원 녹물이기 때문에 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분을 증발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킵니다. 그게 피부 장벽이고요. 그 장벽을 좌지우지하는 게 케라틴이죠. 사실 각질이라고 하는 케라틴인데 이 장벽 기능을 낮춰주는 좋은 효과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피지량마저도 이게 독특한데 희한하게 두피에 있는 피지량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이런 결과들을 나중에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도전한 게 뭐였냐면은 빗질 있죠. 우리가 빗질을 할 때 그거를 힘을 잽니다. 힘을 재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잰 다음에 사용 전후의 컨트롤과 샴푸와 에센스에 대한 마찰력 개선을 확인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알고 보면 처음에 여기서 보면 앞에 부분에 있어서의 엔드픽, 즉 말하자면 끝에 머리카락 튀어나올 때의 힘과
중간 힘과 그다음에 처음 빚을 때 시작할 때의 마찰력 힘을 봤을 때 샴푸나 에센스 즉 케라틴 펩타이드를 함유한 이 샴푸나 에센스의 효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논문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고부가 가치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갖고 극성 저분자 이거를 극성 저분자를 했다는 건 아까 말했죠. 취를 없애기 위해서 했다. 취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피부에 발라도 되겠다. 해갖고 이거를 함유한 마스크 팩을 만들었습니다. 이 마스크 팩을 해갖고 탄력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했고요. 이 검토를 한 효과 하기 전에 일단 섬유화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에 있어서의 탄력 관련 효능, 엘라스틴이라든지 콜라겐의 증가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피부 탄력이라든지 탄력에 대한 수치들을 다 보고 이 수치에 대한 증가들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온라인에 화장품학회 논문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는 자세히 볼 거려면 아마 논문을 그냥 공짜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피부 수분량 그리고 독특한 거는 피부 붉은기 즉 말하자면 약간 염증 반응 같은 거 있죠. 붉은기를 개선하는 효과들을 볼 수가 있었고 피부 밝기마저도 하얘지는 효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갖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다음에 제가 연구를 한 고민은 뭐였냐면 그거죠. 아무리 효과가 좋다고 해도 화장품은 건강한 이미지 싸움이거든요. 이미지 싸움인데 닥터를 분해한 케라틴을 여러분 함유한 제품을 써보세요. 심지어 거위털도 분해됩니다. 거위털을 함유한 것들을 한번 써 누가 쓰겠습니까? 안 쓰죠. 그래서 생각한 게 녹용이었습니다. 뿌리죠. 갖고 녹용이랑 갖고 지금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거는 녹용을 우리가 추출해서 먹잖아요. 추출물을 먹죠. 추출하고 나면은 그 뼈가 남아요. 그걸 우리는 녹용박이라고 합니다. 이 녹용박을 분해해요. 얘가. 갖고 녹용박 그 펩타이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삼계탕 먹을 때 녹각 집어넣죠. 다 그 녹각도 분해시킵니다. 얘가. 갖고 이 녹각을 분해시키는 것 같고 이거를 이 케라틴은 그러면 컨셉이 좋다. 갖고 이걸 활용해서 한번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ICID 등재하고 다 그 이런 그 뭐라고 그러죠? 어플리케이션까지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있어서 대표적인 게 항염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타겟 자체는 원래 탈모 증상 완화에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 만들고 싶었어요. 갖고 일단 항염 효과를 한번 보자 해갖고 했는데 이게 본메로 드라이브 마크로파즈인데 이게 G 마우스 실험이거든요. 마우스 실험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LPS를 쳐갖고 감소하는 것만 한데 제가 만족할 정도의 항염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갖고 이거는 후속 효과들을 좀 보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셀 사이토톡시시티 즉 말하자면 휴먼 더마 파필라 셀 갖고 이제 모발 세포라든지 섬유화 세포든지 세포 독성을 실험했더니 다 효과가 독성이 없는 걸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이제 펩타이드들이 이렇게 머리카락에 부착됐을 때 과연 진짜 달라붙을까? 우리가 제품을 사용했을 때 과연 달라붙을까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걸 형광 라벨링을 한 다음에 여기에 도포 전과 후에 했더니 잘 달라붙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년 12월에 제가 이제 나온 논문은 이게 아무래도 학교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과제 비용이 많이 떨어져 갖고 이제 원래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에는 24주 6개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12주만 했습니다. 그래서 12주만 해서 3개월 했는데 독특하게 3개월 만에 효과가 나왔어요. 갖고 야 대단하다 갖고 이걸 논문으로 실은 겁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케라틴 펩타이드를 함유한 헤어 에센스의 기능성 화장품의 가능성을 봤다는 게 굉장히 큰 이유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의 임상 경력도 꽤 된다고 20년을 넘게 했지만 이렇게 12주 만에 나오는 건 생각보다 없거든요. 컨트롤 대비 사용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이클군하고 그다음에 시험군을 했을 때도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 세포 실험에 있어서 더마파필라 셀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갖고 녹용박을 분해한 것과 녹각을 분해한 것들을 두 개를 했더니 이거 자체가 증식능은 존재했지만은 세포 독성은 없었고요. 꽤 괜찮게 나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녹시딜에서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진세노사이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우리 탈모 증상 완화로 해갖고 그 관련된 그로스 팩터를 봤더니 생각보다 이 퍼센트 0.02% 조금 펩타이드에 비해서 높은 농도이긴 하지만 거기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그로스 팩터를 증가하는 아주 괜찮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이제 토탈 헤어 카운트를 봤더니 정말 드라마틱하다는 말을 여기서 쓰는 것 같습니다. 갖고 여기서 보면은 드라마틱하게 12주 차의 컨트롤과 이게 차이가
RM 아노발, 리피티드 메저먼트 아노발로 해갖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이런 거를 이제 20명 각 군별 20명 이상 대상으로 해서 전 문신을 하거든요. 문신을 해서 이걸 뽑아갖고 요것들을 일일이 다 카운팅을 합니다. 카운팅을 해서 개수를 세 갖고 이거를 20명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온지 안 나를 봤는데 이 테스트군에서 통계적 이게 식약처에서 탈모 증상 완화로 허가받는 가장 기본적인 시험법이거든요. 이 시험법을 토대로 결과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이 관련된 특허를 이제 AW 바이오라는 제가 창업한 회사에서 관련된 특허를 6개를 갖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PCT 특허는 저쪽 이제 제 선배님께서 내주셔 갖고 이거를 이제 기술 이전을 지금 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PCT는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들을 공정을 개발하고 나니까 원료 시장에 있어서 기능성 물질들이 최근에 그래서 펩타이드들이 항상 비싸고 의약품으로만 사용되고 했다고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펩타이드 합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올리고 펩타이드 수준이 아닌 한 트리 이상 정도 되고 10개 이하에 대한 펩타이드의 효능들이 요즘에 계속 발표되고 있거든요. 그 효과들이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발을 하면은 단가가 싸져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합성하는 원료 회사들의 단가들이 굉장히 낮아져서 생각보다 단가를 낮춰서 화장품 원료를 공급할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이런 소재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개혁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런 걸로 한번 랩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성들 보게 되고 그래서 지금 킬로그램당 최대 2억에서 최대 30억까지도 되는 그 펩타이드가 그 정도 되는 단가들을 이런 것들을 제 타겟은 한 1,000만 원 정도까지는 낮춰보자 킬로그램당. 그게 제 꿈이고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좀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독특하죠. 초고온 발효라는 거를 여러분들 처음 보요. 일반적으로 발효를 하면은 보통 36도씨에서 그냥 쉐이킹 인큐베이터 할 텐데 제 거 같은 경우는 그냥 70도씨 오븐에다가 바이알 압력밥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압력밥솥처럼 놓고 공기 안 통하고 정치 배양을 해놓으면은 그대로 가서 균이 달라붙어 갖고 분해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이 쉽죠. 쉬워갖고 제가 이제 생공연에 있는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거 대량 생산 좀 할 수 있겠냐 했더니 거절당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터질까 봐요. 안전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걸 배양하고 나면은 압이 꽉 차고 그리고 거기다가 설퍼를 넣거든요. 그러니까 산소 대신에 설퍼를 넣어갖고 냄새도 좀 지독하거든요. 이게 분해 자체가.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해갖고 아마 좀 다른 공정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아미노산 성분 분석은 나중에 이제 뭐 이 자료가 한번 나가시면 보면 되겠지만 당연히 펩타이드에 있어서 아미노산에 증가되는 것들은 결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생물에도 안전하다는 인증서도 받았고 그 다음에 중금속 농약까지도 다 테스트를 한 결과고 그래서 지금 중국 수출을 대비해서 명칭을 ICID를 새로 받은 것들은 못 쓰고요. 기존에 지금 위생허가를 받기 위한 쓸 수 있는 케라틴의 ICID는 하이드롤라이즈드 케라틴으로 사용을 해서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한번 그러니까 서양인들한테는 과연 어떨까 하고 영국 한번 회사한테 헤어 에센스를 줬더니 당장 하자마자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저도 느끼는 거지만 인지 효과가 대단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8주 뒤에 보는 효과가 아니라 당장 발랐을 때 나타나는 효과들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펩타이드라고 하면은 일단 기대하는 효능은 인지 효과예요. 당장의 효과가 좀 나와야 된다라는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충족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펩타이드를 연구할 때 이쪽 AMP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콜라겐은 진피, 더미스 쪽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케라틴은 피부, 표피 쪽에 있는 겁니다. 갖고 완전히 구분 자체가 다른데 앞서 처음에 연구했지만은 콜라겐은 지금 사실 우리가 콜라겐을 흡수해 갖고 피부 노화를 방지한다라는 거는 그런 좀 뻥입니다, 사실. 거기에 우리가 배려가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증명하는 하나의 원고로는 삼겹살 구워 먹으면 다음날 얼굴이 번지르르 하기 때문에 이게 피부까지 도달한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지금 연구 중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 장내 미생물 중에 콜라겐의 펩타이드들을 먹어갖고 한다는 지금 보고들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갖고 이 엑시스가 그러니까 겉스킨 액세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케라틴은 일단 다이렉트로 가장 연구를 하고 싶었지만은 가장 분해하기 어려운 아마 단백질 중에서는 가장 인솔루블하기 때문에 감히 사용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솔직히 그게 되기만 한다면은 케라틴이 더 좋죠. 효과가. 이게 호기성도 찾아냈었어요. 이게 호기성까지 찾아내갖고 한 60도씨에서 배양을 하고 발견했는데 그때 교수님이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그 샘플 다 버렸대요. 갖고 온 샘플들. 그래서 저는 이걸 균주를 기탁을 했거든요. 이 균주를 논문을 내려면. 그래서 그 균주 기탁 기관에서 다시 찾았고 연구를 다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균주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균주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대부분의 균주들을 막 하는 사람들 중에 생각보다 없고요. 앞서 말했지만은 지금까지 현재 나온 분해된다는 미생물 중에 이만큼 효율 좋은 미생물이 없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효소 억제라기보다는 이 자체가 펩타이드 자체가 늦춰주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노화를 일으켜주는 것을 지연시킨다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탈모 증상 완화도 아직까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어떤 탈모 증상 완화지 발모 효과가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탈모가 된다는 것을 지연시켜주는 개념.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얇아지면서 빠지잖아요. 얇아지면서 빠지는데 얘가 달라붙음으로 인해서 그 시그널링이 안 가는 것 같다는 지금 저의 가설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늦게 빠지게 되니까 일단 저는 지금 한 3년 동안 제가 애가 셋인데 애 셋을 다 이 샴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딸이기 때문에 온통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계속 수채군형에 남거든요.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걸로 탈모를 좀 지연시키겠구나라는 감각적인 가설은 갖고 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연자이신 노은미리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현재 광주여자대학교 화장품과학과에 재직 중이시고요. 또 미네소타 대학의 호멜 인스티튜트 겸임 교수이시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주로 피부 및 모발 기초과학, 그리고 분자생물학, 약품 생화학, 화장품 신소재 개발 및 기능 연구에 탁월한 연구 실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는 펩타이드, 피부 장벽 그리고 항노화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광주여자대학교 화장품과학과의 노은미리 교수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펩타이드, 피부 장벽, 그리고 항노화와 관련된 연구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는 일단 피부 장벽과 우리가 항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최근에 펩타이드를 적용한 연구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체 적용 시험 가이드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피부는 우리 인체를 보호하는 최외곽층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 인체 중에서도 가장 부피가 많은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내부에 있는 물질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어 역할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에 있는 침입 인자들을 방어하는 1차적인 보호망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피부는 우리가 피부 장벽이 건강하면은 외부에 있는 외부 침입 인자들이라든지 세균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습니다. 또한 반대편 입장에서는 내부에 있는 수분이나 영양분들을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이런 피부 장벽들이 손상이 되게 되면 외부에 있는 침입 인자들이 안으로 침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우리 피부 내부에 있는 수분들이 외부로 유출이 되게 됩니다. 누구나 건강한 피부를 원합니다. 즉 건강한 피부란 피부 장벽이 건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제 발표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특히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태양 광선에 존재하는 자외선 성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피부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표피층이라고 하죠. 그 밑으로는 진피층, 더 아래로는 피하 지방층이라고 합니다. 피부 장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표피층에 있는 각질층이 됩니다. 제일 바깥쪽에 있으면서 기능을 하고요. 이 각질층은 사실은 각질세포가 주를 이루게 되는데 이런 각질세포는 우리가 표피층에 있는 가장 아래 단계인 기저층에 있는 스템셀이 점점 분화되면서 케라티노사이트 즉 각질 형성 세포로 분화가 되고 이것들이 점점 최외곽층인 각질층으로 이동을 하면서 분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각질 세포라고 하는 코니어사이트라고 하는 세포로 분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질층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은 각질 세포랑 그리고 표피 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질 세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쌓죠. 그 벽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벽돌만 쌓아서 집을 만들 수 없듯이 우리가 시멘트를 발라서 끈끈하게 접착을 해야 되죠. 그 접착제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표피 지질 성분이 되겠습니다. 표피 지질은 즉 세포 간 지질이라고도 불리게 되고요. 세포 간 지질 성분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라마이드 그리고 우리가 지방산, 콜레스테롤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라마이드가 함량이 가장 높고 중요한 기능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각질층에서 이러한 세라마이드 같은 세포 간 지질 성분이 중요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인자가 바로 각질 세포가 가지고 있는 천연 보습 인자입니다. 이 천연 보습 인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히알루론산이 되겠습니다. 히알루론산은 자기 자체 무게보다 무려 1000배 이상의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피부 장벽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 이런 각질세포 그리고 표피 질질 성분들이 적당한 비율로 존재함을 또 의미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각질층이 망가지게 되면 즉 피부 장벽이 망가지게 되면 피부 건조증 증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 건조증 진료 환자들이요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조증 피부 환자들의 세포를 조직을 보니까 세포 간 지질 성분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친 표면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요인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외선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외선을 피부에 급성 또는 장기적으로 쬐어주게 되면은 우리 피부 건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 장벽이 손상되게 되고요. 이어서 염증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노화는 계속적으로 가속화가 됩니다. 심하게 되면 피부 염증이라든지 피부암까지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피부 노화라 함은 우리가 피부에서 주름이 발생하는 것이다라고도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름은 사실 피부에 선을 긋듯이 고립화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피부를 당겨보면은 피부가 매끈하게 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부 안에 들어있는 구성 물질들이 변화된 것을 의미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피부층을 이루고 있는 진피층에 존재를 하는 콜라겐, 섬유 단백질들이 변화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임상 시험을 한 이런 결과들입니다. 교재인데 우리가 햇빛을 받은 쪽 그리고 받지 않은 쪽을 보니까 햇빛을 받은 쪽의 피부가 노화가 급속히 진행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자외선에 대한 영향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피부에는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히죠. 노화 현상이 일어나죠. 실제로 엉덩이 피부보다는 이제 얼굴 피부 쪽에서 콜라겐 합성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외선을 많이 받은 피부가 더 콜라겐 합성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인이 된다 이러면 해마다 1% 정도씩은 콜라겐 합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콜라겐이라는 것은 우리 피부 조직에서 세포와 세포 사이를 메꾸고 있는 구조적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외선을 많이 쬐게 되면은 이러한 콜라겐 단백질들이 합성이 저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 피부 속에는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쬐게 되면 이러한 콜라겐 분해 효소의 활성도가 올라가게 돼서 자체적으로 생산된 콜라겐조차 분해를 하게 됩니다. 특히 콜라겐은 우리 피부층에서 표피 아래에 있는 진피층에 있는 섬유아세포에서 생성이 됩니다.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 생성이 되고요. 실제로 최근 논문에서는 우리 표피층에 있는 각질 형성 세포인 케라티노사이트에서도 생성이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콜라겐 합성 과정을 간단히 보면 이제 콜라겐 유전자의 발현을 통해서 프로콜라겐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콜라겐은 이제 프로콜라겐 형태는 아니고요. 이거보다는 덩치가 점점 더 커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굵은 형태의 콜라겐이라고 보면 되고요. 사실 콜라겐 합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미노산이 바로 글라이신하고 프롤린 그리고 하이드록시 프롤린이 되겠습니다. 이때 하이드록실레이션이 될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또 바이타민 C 같은 이러한 커팩터들입니다. 우리 콜라겐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분해하는 데 있어서 또 UV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UV를 우리 피부 세포에 쬐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이 증가되게 됩니다. 콜라겐 분해 요소는 우리가 다른 말로 MMP라고도 하고요. 이런 활성도가 증가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생산된 콜라겐들의 분해 속도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또 콜라겐 합성이 또 감소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프로콜라겐을 만드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시그널링 캐스케이드가 많이 이제 알려져 왔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TGF-베타와 같은 인자들이 오게 되면 세포 내에서 시그널링 캐스케이드를 통해서 콜라겐 유전자를 많이 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구 논문들을 보면은 콜라겐 펩타이드를 처리해 보니 이러한 TGF-베타의 합성이 늘어나더라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펩타이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생체를 이루고 있는 생체 고분자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이런 단백질의 가장 최소 단위가 바로 아미노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일의 아미노산들이 기찻길처럼 쭉 이어진 것이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 되고요. 아미노산 2개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다이펩타이드, 3개면 트라이펩타이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수십 개 이상, 100개 이상의 펩타이드가 연결이 된다 하면은 우리가 앞에 수접두사로 폴리를 붙여서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알려진 코스메슈티컬로서 알려진 펩타이드의 기능을 좀 보자면 무언가를 운반하는 특정 원소들을 운반하는 운반형 펩타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그널 펩타이드가 있고요. 가장 많이 이제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시그널 캐스케이드를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는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또 한 가지로는 신경 전달 물질 펩타이드가 있습니다. 보톡스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효소 억제 펩타이드입니다. 실제로 콜라겐 분해 효소의 작용을 억제를 해서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 펩타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펩타이드 적용 연구 사례 몇 가지를 이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콜라겐 펩타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콜라겐은 이제 앞서 남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물성 콜라겐을 섭취하잖아요. 그것들은 절대 우리가 원하는 피부층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에서 우리가 아미노산 형태로 다 분해가 되게 되죠. 그래서 콜라겐 연구를 펩타이드 연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피부층과 유사한 콜라겐 펩타이드 서열을 만드는 것 또는 추출하는 것 그리고 얼마나 작게 만드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피부층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아미노산, 콜라겐 아미노산이 바로 글라이신하고 프롤린 그리고 하이드록실레이션 된 프롤린 형태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GPH라고 하죠. 이런 형태의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이용한 연구 결과 논문입니다. APCP라고도 하고 이런 APCP를 식이요법으로 처리해 보니 동물에서 우리가 콜라겐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물 실험에서 보니까 APCP를 처리한 마우스에서 주름 개선 효과를 또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 피부층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얇아집니다. 왜냐? 콜라겐 합성이 줄어들고 만들어졌던 콜라겐조차 분해하니까요. 그리고 각질 형성 세포가 분열하는 것도 감소가 되게 되죠. 즉, 그 말은 재생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이제 노화 단계인데 여기서 UV를 자외선을 더더욱 많이 쬐어준다 하면 이런 노화가 가속화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연구 결과들을 저희가 최근에 온코진에 또 논문을 게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APCP에 의한 처리해 보니까 마우스 피부에서 피부 두께 또한 감소를 시켰어요. 피부 두께는 우리가 인플라메이션 마커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 마커들 그리고 또 콜라겐을 염색해 보니까 콜라겐 UV를 조사했더니 콜라겐이 생성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 펩타이드를 먹여보니 다시 이렇게 감소됐던 콜라겐들이 회복되더라. 그리고 UV 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엘라스틴, 탄성 섬유죠. 이런 것들도 파괴가 되게 돼요. 그래서 APCP를 먹여보니 이런 것들도 다시 회복되더라 하는 연구 결과 내용들입니다. 또 APCP를 먹여본 마우스에서 피부 수분 손실도 회복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수분량이 증가함을 의미하죠. 그리고 탄력, 피부 탄력도 측정을 해보니 피부 탄력 개선 효과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 사례로는 이 APCP 컴파운드를 가지고 인체 적용 시험을 한 결과인데요. 한 100여 명 정도 인체 대상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효성 평가로서는 피부 주름 개선이라든지 탄력, 보습 개선 효과를 본 연구 결과 내용들입니다. APCP를 이제 사람한테 먹여봤습니다. 몇 달간 먹여보니까 APCP를 섭취한 군에서 피부 주름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을 또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탄력 개선 효과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APCP를 섭취한 그룹에서 모두 피부 수분 함량이 증가하였다라는 결과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할 때는 논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상용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에서 먹는 이제 콜라겐 펩타이드 성분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이 되겠죠. 이런 것들로 또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연구 사례를 보면 우리가 또 콜라겐 펩타이드를 이용해서 연구를 해본 결과 또 피부 장벽 보호 효과를 갖는다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었죠. 또 비슷하게도 이제 콜라겐 펩타이드를 처리해 보니까 피부 염증이 개선되더라라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부 외부 방어에 대한 첫 번째 기작입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을 일어나게 되면은 에피더멀 섹니스가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피부 두께를 측정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표로는 다량의 사이토카인을 방출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UV에 의해서 증가된 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함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라마이드 같은 경우는 세포 간지질 성분의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기능을 하는 성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라마이드를 합성하는 데 관여하는 효소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SPT입니다. 즉 SPT 효소가 이제 활성화되게 되면 결론적으로 세라마이드 함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실제로 피부에서 SPT가 부족하게 된다. 이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건조증이라든지 가려움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콜라겐 펩타이드를 처리해 보니까 세라마이드 합성을 현저하게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함을 또 볼 수가 있었고 또 피부 장벽에서 중요한 이러한 세라마이드 합성 관련 효소 SPT의 발현 또한 증가시켰다라는 결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분 함량 및 또 표피 두께 또한 완화시킴을 볼 수가 있었죠. 우리가 이제 표피층에서 각질층에서 중요한 각질 세포가 있었죠. 벽돌 역할을 하는. 그래서 그 각질 세포가 형성을 하는 천연 보습 인자가 있었습니다. 그 천연 보습 인자 중에 핵심 성분이 바로 대표적인 얘가 바로 히알루론산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히알루론산 생성을 또 증가시킴을 볼 수가 있었고, 히알루론산을 합성하는 효소의 발현 또한 증가를 시켰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또 촉매 효소가 존재를 하는데, 이러한 효소의 발현 또한 감소시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피부 노화 마커로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는 게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AGE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부 노화 유발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척도를 측정을 하고, 즉 우리가 콜라겐 분해물들, 가수 분해물들, 콜라겐 펩타이드를 처리해 보니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또 항당화 효과도 있겠다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노화 방지 화장품 원료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죠. 펩타이드의 이제 유효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한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피부 주름이라든지 탄력 그리고 보습 개선 효과를 갖는 이러한 펩타이드를 발굴하고 그것들이 갖는 작용 기전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특히 자외선은 우리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이런 자외선에 의한 피부 건조, 피부 장벽 손상, 즉 그리고 염증이 발생되고 노화가 가속화되고 이어서 심하면 질환까지 유도되게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자외선과 연관해서 피부 장벽의 역할 그리고 어떻게 염증 및 노화가 유발되는지 이러한 기능 연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인체 적용 시험 가이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입니다. 사실 우리 각질층, 기저층에 있는 세포가 분열하고 점점 각질 형성 세포가 각질 세포로 분화되고 하는 사이클이 28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이것들을 고려했을 때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했을 때 최소 4주 이상은 시험을 진행을 해야 되고, 보편적으로는 이제 3달에서 4달 정도 시험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체 적용 시험은 우선 가려움 평가가 진행이 되고, 두 번째로는 기기를 통해서 경피 수분 손실량을 측정하고 피부 수분 함유량을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시험 대상자 만족도 설문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전문가 유감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려움 평가는 우리가 0부터 이제 10점으로 해서 시험 대상자가 직접 점수를 매기는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기 평가는 이제 연구 논문 결과에서 말씀드렸듯이 경피 수분 손실량을 또 우리가 측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피부 수분 함유량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시험 대상 만족도 설문 평가랑 전문가 유감 평가는 이렇게 점수화시켜서 각각 평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인체 적용 시험 평가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공인 인증된 기관으로부터 평가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사실.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펩타이드 연구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이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우선 펩타이드는 효능이 있어야 되겠죠. 피부 장벽 개선 효과라든지 노화 예방이라든지 이런 효능이 있어야 됩니다. 즉 실효성 면, 유효성 면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 펩타이드 연구하면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죠. 피부 장벽 투과율이요. 사실 일반적인 콜라겐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자체만으로는 피부 장벽을 절대 투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 표피층에 있는 제일 최외곽에 있는 각질층이 있기 때문이죠. 각질층을 투과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각질층을 투과시키기 위해서 콜라겐 펩타이드를 리포솜으로 감싼다든지 마이셀 형태로 감싸서 전달하는 이런 것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펩타이드 안전성 문제입니다. 안전성.
독성 그리고 알레르기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펩타이드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바로 펩타이드의 안정성입니다. 스타빌리티가 되겠죠. 안전성은 세이프티는 인체,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안정성은 펩타이드, 재료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 펩타이드가 얼마나 안정하게 오래 분해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또 이제 임상 연구에는 객관적인 기관에서 효능 검증을 했는지, 또 임상 기간은 적절하게 진행이 되었는가, 또 이중 맹검법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것은 연구자들이 연구 개발할 때도 중요하겠지만 향후에 이제 제품이 개발되고 나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도 봐야 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국내외로 이제 콜라보레이션 웍을 통해서 현재는 이제 한국연구재단의 과제를 수주받아서 피부 노화라든지 탈모 연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는 제가 최근에 이제 찍은 모낭 사진을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써져 있는 이메일로다가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메트리신 펩타이드도 큰 범주에서는 시그널 펩타이드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초기에 이 시그널 펩타이드 연구는 우리가 ECM을 세포의 기질을 기반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 ECM의 구성 페브릴이죠. 그 섬유 성분이 바로 이제 메트리신이기 때문에 메트리신 펩타이드로 또 불리기도 했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데요. 히알루론산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세포 각질층을 구성하는 벽돌 역할을 하는 이제 각질 세포가 구성하는 각질 세포가 합성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히알루론산은 천연 보습 인자로서 작용을 하게 되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무게의 무려 1000배 이상의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또 물론 이제 히알루론산은 우리가 각질층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피층에도 ECM이라고 하는 세포의 지지 부분 부분에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히알루론산 합성을 억제할 수 있다면은 억제한다는 것을 회복할 수 있다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UV를 처리하게 되면은 이러한 히알루론산 합성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펩타이드를 개발한다면 우리가 수분 함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작용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콜라겐 펩타이드를 피부층에 넣어주기만 한다면 가장 효과 좋은 그런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콜라겐 펩타이드 자체를 피부층에는 절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각질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투과하여 우리가 원하는 표피층, 진피층에 도달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질층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리포솜이라든지 마이셀 형태로 디자인을 해서 약물 전달 시스템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해서 그 안에 우리가 유효 성분을 하는 펩타이드, 콜라겐 펩타이드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특허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일반 콜라겐 펩타이드는 사실 효능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은 일반 콜라겐 펩타이드, 고분자의 일반 콜라겐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소장에서 다 분해가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자의 글라이신, 프롤린, 하이드록시 프롤린 형태의 이 저분자의 콜라겐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은 이것들이 이제 소장에서 다이렉트로 분해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장기인 피부까지도 일부 갈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콜라겐은 우리 피부층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총 단백질의 무려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이라든지 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다른 연골의 재생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대해보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연사이신 장진동 IQO 연구소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소장님은
화장품 연구 개발 경력만 30년 이상으로 제품 개발팀, 분석팀, 미생물팀, 향료팀, 소재 개발팀 팀장 등 화장품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셨고, 특히 포인트 메이크업, 또 꽃을 든 남자, 댕기머리 등 수많은 연구개발 총괄해 오셨습니다. 현재 건국대학교 화장품공학과 향장대학원에서 겸임 교수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주제는 신규 펩타이드 소재의 개발 및 제품 적용 사례입니다. 장진동 소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아이큐어 연구소 장진동 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건 신규 펩타이드 소재 개발 및 제품 적용 사례인데요. 그 중에서 이번에 테마가 피부 장벽 관련된 거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것 중에서 홍합 족사 단백질을 이용해서 항균 소재를 개발했던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거를 왜 개발하게 되었는지 개발 배경에서부터 시작해서 홍합 족사 단백질이 어떤 건지, 그리고 항균 펩타이드를 스크리닝하는 과정, 그리고 같이 이제 결합시키는 과정, 그리고 효능 평가, 제품에 어떻게 적용을 시켰는지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티마이크로비얼 베리어, 그러니까 피부에서의 이제 항균 베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피부의 그 장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는 면역 장벽이 존재하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피지컬 베리어가 그 위에 이제 각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위쪽에 케미컬 베리어가 또 존재하게 되는데, 이 케미컬 베리어는 보통 이제 미생물들이나 이런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유해 그 물질들에 대해서 장벽 역할을 하게 되는데, 세 가지로 보통 이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인체에서 분비되거나 피부 상재균에서 만들어진 산성 성분으로 pH를 약산성으로 유지하는 애시드 멘틀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피지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으로부터 방어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토피 연구들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그 안티마이크로비얼 펩타이드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이제 디펜신이나 카텔리시딘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쪽에 보이는 그 그림처럼 이런 디펜신 같은 것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세포막으로 침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구멍을 만들어서 세포를 사멸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베리어 같은 경우는 미생물 집단으로 구성된 피부의 가장 바깥층이고 외부 침입에 대해서 최초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피부에 좋다고 하는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약간 피부가 건조할 때 많이 생기는 미생물인데, 이거는 유해균으로 알려져 있는 그 황색 포도상 구균이죠. 스타필로코커스 오레우스 같은 것들이 바이오필름을 형성하는 것을 이제 저해를 하고, 또 항염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을 억제해서 약간 항염 역할도 좀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토피 환자들의 경우는 이런 그 두 가지 항균 작용을 하는 펩타이드들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걸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 피부를 보호하는 그 항균 장벽이 무너지면서 2차 감염이 생기게 되고 증상이 악화되는 것, 이런 과정을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색 포도상 구균 같은 것들이 이제 지배종이 되게 되면 피부를 이제 가렵게 만들고, 그래서 만성적으로 이제 긁게 되고요. 이것들이 이제 혈액순환계에 침투를 해서 뭐 세균 혈증이나 뭐 폐혈증, 아니면 뭐 관절염이나 뭐 안과 감염까지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 따르면 아토피 환자 중에서 혈류 감염이 되어 있는 경우가 약 한 60%에 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이제 아토피에 관련해서 어떤 소재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무너져 있는 항균 베리어를 다시 복구시킬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인터넷을 서치를 하다가
포서대에서 이제 발표한 이런 이제 자료들을 보게 됐는데요. 이 비단 번개에서 추출한 항균 펩타이드고, 이 항균 펩타이드를 이제 약간 이제 모디파이 시켜가지고 HG1이라는 펩타이드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HG1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항균제나 항생제 대비해서 굉장히 항균 펩타이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가 빠르게 사멸을 시킨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내성이 생기는 세균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안 생기는 게 장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한 실험이 있는데, 위에 쪽은 비단번개에서 추출한 HG1을 사용한 거고요. 1분 만에 거의 대부분의 이제 세균이 사멸한 걸 보실 수가 있고, 밑에 쪽에는 이제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한 이제 항생제인데 90분이 지나도 한 20-30%밖에 사멸이 안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고 항균 펩타이드를 사용하면 좋겠다. 근데 항균 펩타이드를 어떻게 쓸 것이냐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홍합족사 단백질이라는 게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소재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모다모다 샴푸에서 성분 만든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 카이스트 이혜신 교수님께서 이쪽을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과거에 포스텍에서 새로운 신사업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던 소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신사업이 이제 좀 없어지면서 지금은 이제 연구로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이런 홍합족사 단백질 같은 경우는 홍합이 거센 이제 파도에도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물 속에서 바위에 붙어 있을 수 있나를 이제 연구를 하다가 어떤 특정 단백질을 분비를 해서 그게 물 속에서도 강하게 바위에 붙어 있게 만든다는 걸 알게 돼서 개발하게 된 소재입니다. 그래서 풋 프로테인이라고 보통 부르고 6가지 정도가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서 3번하고 5번이 가장 이제 접착력이 강한 걸로 알려져 있고, 1번 같은 경우는 접착력은 좀 약하지만 이제 물 속에 수분이 있는 조건에서 잘 접착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주된 성분이 도파라고 하는 성분인데, 도파하고 구조상에 이제 라이신하고가 이제 인접해 있으면 접착력이 강해져서 잘 이제 접착을 하게 되고, 좀 떨어져 있으면 이제 접착력이 좀 떨어지게 되는 이런 원리고요. 지금은 이제 이 라이신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빛을 조인다든가 효소 처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접착력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접착시키는 메커니즘을 바꾸는 이런 연구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이 상용화돼서 쓰고 있는 거는 세포 배양할 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세포 배양할 때 이제 배지에 세포가 잘 부착되도록 할 때 사용하는 걸로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개발은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개복한다 그러나요? 이게 그 부위를 다시 붙이는 접착제로 사용하는 거하고, 어디 장기나 이런 데 구멍이 뚫렸을 때 그 부위를 다시 메꾸는 역할, 그리고 임플란트 피부 안에 이제 인공 구조물 같은 걸 넣어서 할 때 이제 새살이 빨리 붙게 만드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족사 단백질에 붙일 항균 소재를 어떤 걸 사용을 할까 해서 이제 5가지 이제 후보 물질을 저희가 골랐고요. 그 중에 이제 우유에서 많이 나오는 락토페린 계열의 걸 2가지를 선정을 했고, 아까 인체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던 카텔리시딘 계열에서 약간 사이즈가 큰 거하고 작은 거 2가지를 골랐고, 그리고 디펜신에서 모디파이한
펩타이드 한 가지에서 총 5가지 후보 물질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원래 가지고 있던 MAP에다가 N 말단기 쪽에다가 아까 보셨던 5가지의 펩타이드를 각각 이제 붙여서 효능 평가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균 시험을 일단 진행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콜라이하고 그다음에 스트랩토코커스, 피오제네시스, 그다음에 스타필로코커스, 오레우스,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데미디스, 이게 4가지 균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 지금 밑에 보시는 데이터처럼 1마이크로그램 per ml에서 그래도 굉장히 우수한 항균 효과를 나타냈고요. 100마이크로그램 per ml에서는 거의 이제 완전히 사멸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한 암피실린 같은 경우는 이제 500 마이크로그램 per ml에서 뭐 한 70% 정도의 효과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 항균 펩타이드별로 그 항염 효과도 좀 저희가 측정을 했었는데요. 아까 보셨던 것 중에 2번하고 3번 그리고 5번에서 어느 정도 항균 그 NO 쪽에서 효과가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IL6하고 TNF 알파 같은 경우도 3번에서 좀 좋은 효과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중에서 2번하고 3번을 골라서 2번을 저희가 선택했던 건 이 2번이 펩타이드 체인이 좀 짧았었기 때문에 피부 침투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2번을 선택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2번을 이제 N말단에 붙였고 그다음에 3번 펩타이드를 2번을 C말단에 붙였고 3번 펩타이드를 N말단에 붙여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쪽으로 이제 붙이는 이런 형태를 만들었고요. 그 푸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다가 그 5번을 위치를 시키고 아까 그 가장 접착력이 좋다고 했던 게 3번하고 5번이었잖아요. 그래서 5번을 그 위치를 시키고 그 양쪽에다가 수중에서도 접착력이 좋은 1번을 양쪽에다가 붙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화장품이나 피부나 다 어느 정도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이 있는 그런 조건에서도 접착이 좋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이제 배열을 시켰고 그 바깥에 다시 항균 펩타이드를 붙이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저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MAP, AMP라고 이제 약자로 이렇게 불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접착을 하는 원리를 이제 히알루론산하고 만났을 때 접착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을 안 드리고 왔는데 그 이콜라이에다가 그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이제 그 이콜라이를 증식시키면서 저런 형태의 물질이 이제 배출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진 스크린을 통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소재가 진짜 그 접착성을 가지고 있나, 점착성을 가지고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쿠마시 염색법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간을 오래 뒀을 때 더 접착력이 좋아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대별로 오랫동안 이제 방치를 했다가 이제 워싱하는 방법으로 접착력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오래 될수록 이 접착 강도가 더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피부에 적용했을 때 과연 문제가 없을까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셀 바이오빌리티 테스트를 했고요. 뭐 B16F10하고 햇캣하고 그다음에 HS27 이렇게 세 가지를 했을 때는 세포 생존율이 그 농도 대비해서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비만 세포하고 그다음에 로셀 같은 경우는 높은 농도에서도 뭐 독성을 나타내지 않고 세포 생존율을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피부 세포 내 자외선 보호 효능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해켓셀하고 이제 로셀 섬유화 세포 쪽에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무처리군에 비해서 세포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피부 보습 평가입니다. 히아루론산하고 저희가 대조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 히아루론산 대비 한 80% 정도 보습력을 확인했고요. 해켓셀에서 이제 트랜스 글루타미네이즈 1하고 인블루크린의 그 발현도 확인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항염 항염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NO세이를 했었는데 이제 UV 처리하고 나서 확인한 결과하고 LPS 처리한 거하고 두 가지를 했을 때 UV 쪽에서는 약간의 효과는 확인됐지만 이렇게 뭐 큰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LPS 처리했을 때는 농도 의존적으로 NO 발생량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콕스 같은 경우도 이제 UV 처리한 쪽에서는 크게 이제 좋은 효과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LPS 처리했던 것 같은 경우는 도즈 디펜던트하게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IL6하고 PG2도 마찬가지로 그 PG2 같은 경우는 이제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IL6 같은 경우는 약간은 줄어들지만 뭐 유의미하다고까지 판단할 수는 없을 정도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알러지 쪽에 항알러지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베타 헥소스 아미니데이스하고 히스타민 쪽을 실험을 했었는데요. 히스타민 쪽에서는 효과가 좀 두드러지게 좋게 확인이 됐고 헥소스 아미니데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뭐 큰 효과는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품에다가 적용을 했었는데 원래 저희 계획은 아토피 쪽 그 개선되는 걸 보려고 처음에 이제 이걸 시작을 했었는데 그 시기가 뭐 다 아시다시피 공교롭게 이제 아토피가 기능성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임상을 해주는 곳이 없어가지고 아토피 임상을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습 임상으로 이제 대체해서 진행을 했고요. TWL하고 각질층의 이제 보습력을 확인을 했었는데 4주 후에 TWL 같은 경우는 대조군 대비해서 약 한 85% 정도 더 좋은 효과를 얻었고요. 각질층의 수분량에 대해서는 대조군 대비했을 때 70% 정도 더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사실 이런 그 보습 효과 같은 경우는 뭐 항균 펩타이드의 존재 때문에 이런 보습 효과가 생긴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푸프로테인이 접착성을 가지기 때문에 뭐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반영구적인 피부 바깥에 각질층 바깥에 어느 정도 그 배리어를 형성을 해서 수분이 날아가는 거를 많이 방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항균 이런 그 접착성 항균 펩타이드 이런 제품들을 어디에다가 쓰면 가장 좋을까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 시기가 사실 코로나 이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 같았으면 아마 핸드 쪽이나 이런 쪽을 가장 먼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보통 이제 여자분들 특히 그 요로 감염을 통해서 생기는 이런 질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 청결제 쪽에다가 적용을 하면 이런 것들을 많이 방어를 할 수 있겠다, 예방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여성 청결제 쪽에 적용을 해서 테스트를 했고요. 세 가지 대장균하고 포도상구균 그리고 칸디다균 세 가지로 테스트를 해서 평균 저해율이 99.96% 정도 저해율을 얻었습니다. 네,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많은 화장품들이 요즘에 뭐 마이크로바이옴 이렇게 하면서 좋은 균들을 많이 더 이제 증식하도록 도와주고 나쁜 균들은 죽이는 이런 선별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 이런 그 항균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뭐 좋은 균을 살려주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무차별적으로 사실 다 죽이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이런 그 나쁜 뭐 세균들이나 이런 바이러스들이 피부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을 할 때는 뭐 특히나 뭐 그런 균들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나 그런 트러블이나 이런 쪽에는 충분히 어떤 그 대체제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뭐 아토피 환자들뿐만 아니고 이제 그 많은 뭐 어떤 피부들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피부들에서 이런 항균 펩타이드 같은 이런 성분들이 많이 낮아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호서대에서 나온 비단 멍게 그것도 아토피 제품으로 개발이 돼서 오랫동안 이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례가 있어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제가 사실 펩타이드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 합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고요. 일반적으로 그 항균 펩타이드가 그 아미노산 10개부터 한 60개 정도까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 그렇게들 이제 많이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제가 알기로는 10개까지도 그 합성으로 만드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유전자 조작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는 유리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이하의 그 사이즈에서 실제로 뭐 항균력을 나타내는 펩타이드가 있는지는 저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르고 그거는 펩타이드를 전문으로 하시는 연구원 분들께서 해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체에 존재하는 뭐 카텔리시딘이나 아니면은 디펜신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이제 그 모디파이해서 점점 이제 체인을 짧게 하는 쪽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신다면 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시간 동안 국제 펩타이드 화장품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강연해 주신 세 분의 연자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귀분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심포지엄이 올해 3회를 맞이하였습니다. 1, 2회 때의 아쉬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아직 미숙한 행사 운영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심포지엄은 4회, 5회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점차 발전하고 진일보한 심포지엄을 개최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뵐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